저는 현재 남양주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처음 그를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좋았습니다. 외모도 괜찮았고 성격도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그런 편안함이 사랑으로 발전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연애 초반, 우리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퇴근 후 자주 만났어요. 같은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함께 할 수 있었죠. 그는 항상 배려심이 많았고 제 말을 경청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마다 즐거웠고 대화도 잘 통했어요. 영화 취향도 비슷했고 좋아하는 음식도 겹치는 게 많았습니다. 가끔 사소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크게 다투거나 갈등을 빚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툼을 싫어하는 성격이었고 저 역시 평화로운 관계를 원했기에 서로 양보하며 지냈죠. 주변 친구들이 연애하면서 겪는 크고 작은 갈등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은근히 우리 관계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만 보면 너희는 정말 잘 맞는 것 같아. 진짜 부럽다. 저희를 보던 친구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뿌듯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희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 생각해볼까? 나이도 있고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그가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한강을 산책하다가 나온 이야기였죠. 남들처럼 멋진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축하해줬고 부모님도 좋아하셨어요. 특히 친정 부모님은 외동딸인 저희 결혼 소식에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을 결심하면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변 선배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결혼은 연애랑 달라. 현실을 봐야 해. 사랑만으로는 안 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연애 때는 좋았는데 결혼 후에 힘들어하는 선배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의 성격과 가치관, 생활 습관, 집안 분위기까지 꼼꼼히 살펴봤죠.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부분들도 유심히 관찰했어요. 돈을 쓰는 패턴, 부모님께 대하는 태도, 스트레스 받을 때의 반응까지요. 대부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자리도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정식집에서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셨죠. 예비 시댁분들은 친절했고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어 보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이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과묵하지만 따뜻해 보이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외아들이었고 집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소박하고 검소한 느낌이었죠. 화려하거나 과시적인 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 집안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상견례 이후에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나 단점은 있고 중요한 건 그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가 기본적인 인성과 성실함을 갖춘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혹은 제가 애써 넘겼던 그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식장을 알아볼 때, 신혼집을 구할 때, 예단과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사소한 말투나 태도에서 묘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뭔가를 제안하면 미간을 찌푸리거나 은근히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돈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자존심이 상한 듯한 어딘가 움츠러든 듯한 반응이었죠. 그냥 예민한 시기라서 그런가? 결혼 준비하면 원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잖아.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원래 스트레스 받는 과정이라고들 하잖아요. 결혼 정보 카페에서도 그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할 뻔했다.
예비 신랑과 싸웠다 같은 이야기들이요. 그래서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경고등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보면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짜도 잡혔고 예식장도 예약했습니다. 신혼집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건 본격적인 준비뿐이었죠.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곧 닥칠 현실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예식장 비용, 신혼집 전세금, 혼수와 예단 예물까지 계산해보니 머리가 아찔했어요. 처음에는 각자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서울 근교에 신혼집을 구하려면 최소 2억은 있어야 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동안 대학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제 힘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아빠, 엄마, 사실 결혼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서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결혼하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얼마나 필요한데. 그리고 부모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무려 1억 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큰 돈은 안 돼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동딸인데 당연한 거야. 우리가 너 키우면서 시집 보내려고 조금씩 모아둔 돈이야. 네가 필요한 곳에 잘 쓰면 돼. 신혼살림 잘 차리고 좋은 집에서 시작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푼 두 푼 모으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당신들 것은 아끼시면서도 저에게는 늘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학원비가 엄청 비싼 좋은 학원도 보내주시고 대학도 보내주시고 해외여행도 보내주셨죠. 그런 부모님이 이번에도 저를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 쓸게요. 그리고 나중에 꼭 효도할게요. 저는 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은 저희 집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니까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특별히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조금씩 모으신 돈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1억이면 그래도 꽤 되네. 그뿐이었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드리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표정이 굳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그냥 남자라서 표현이 서툰가 보다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자친구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며느리야 미안한데 우리는 결혼 비용을 도와주기가 어려울 것 같네?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말이야. 아, 네, 괜찮습니다. 저희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고 각자 형편이 다른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우리가 못 도와줘서 미안하구나. 그래도 이해해줘. 우리도 형편이 있어서. 어머님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마치 죄송하다기보다는 정당화하려는 느낌이었달까요? 저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통화를 끊고 나니 왠지 찝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예비 시댁에서는 몇 차례 더 같은 이야기를 꺼냈어요. 만날 때마다 우리는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는 말을 반복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미안해서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어딘가 예민해져 있었고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특히 제가 친정 부모님 이야기를 하거나 신혼집 준비에 대해 얘기할 때면 표정이 확 굳어지곤 했습니다. 너희 집은 좋겠다. 여유가 있어서. 어느 날 그가 퉁명스럽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감사함이 아니라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게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했나 보다, 남자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을 기꺼이 내주셨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해하고 자격지심을 드러내는 것 같았거든요. 예비 시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걸 계속 강조하며 마치 피해자처럼 구는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커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예비 시어머니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날짜를 확인하고 보니 딱 3주 후였어요. 저는 이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묘한 불편함과 긴장감을 풀고 예비 시댁에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으니까요. 오빠, 어머니 생신이 다음 달이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드리면 어떨까? 저는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외식이나 하자고 했지만 저는 좀 더 특별한 걸 하고 싶었어요. 예비 며느리로서 성의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마침 그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이 최근에 뷔페 레스토랑을 인수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원래 외식업에 관심이 많으셨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오시다가 드디어 좋은 기회에 괜찮은 가게를 인수하신 거였습니다. 그 가게는 제가 사는 남양주에서도 이름이 꽤 알려진 곳이었어요. 1인 식사 비용도 조금 높은 편이라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와 분위기 모두 훌륭했습니다. 특히 조용한 룸이 여러 개 있어서 가족 모임 같은 특별한 날에 많이 이용하는 곳이었죠. 돌잔치나 환갑칠순 같은 행사도 자주 열렸고 평도 좋았어요. 엄마, 다음 달에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신데 엄마 가게에서 식사 대접해드려도 될까? 어머니께 여쭤보니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딸 예비 시어머니신데.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줄게. 어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며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면서도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가게가 친정 부모님 소유라는 사실은 당분간 말하지 않기로요. 왜냐하면 예비 시댁이 그동안 결혼 비용을 못 도와준다고 계속 미안해 하셨잖아요. 만약 이 가게가 저희 집 거라는 걸 미리 알면 또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예약한 것처럼 하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려드리면 오히려 좋은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계획을 말했을 때 그는 정말 좋아했습니다. 거기 꽤 비싼 곳이잖아. 괜찮아? 네가 예약했어? 어머님 생신인데 당연하지. 특별한 날이잖아. 너 진짜 역대급 며느리감이다. 우리 엄마 완전 좋아하시겠는데? 그의 칭찬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미묘한 불편함이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이런 특별한 날을 통해서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일 당일이 다가오자 저는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도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고급 스카프와 화장품 세트를 준비했는데 취향을 여쭤보고 고른 거라서 마음에 드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도 미리 주문해뒀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제가 특별한 곳을 예약했어요.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예비 시부모님과 남자친구와 함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에 은은한 조명, 우아한 음악까지. 예비 시어머니도 눈이 커지시며 놀라워하셨어요. 어머, 여기 꽤 괜찮은 곳이네. 네, 요즘 입소문 많이 난 곳이에요. 음식도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공간의 창밖으로는 공원이 보였죠. 테이블 세팅도 고급스러웠고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어머니가 잘 준비해 주셨구나 싶었죠.
와, 여기 진짜 좋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남자친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모두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신선한 회부터 스테이크, 랍스터와 초밥, 각종 샐러드와 디저트까지 종류도 다양하고 퀄리티도 훌륭했어요. 특히 어머니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신 덕분에 평소보다 더 고급스러운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 신선하고 좋아. 예비 시아버지께서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셨어요.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이렇게 정성을 다하면 통하는구나 싶었죠.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음식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선물을 드렸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렀습니다. 케이크도 가져와서 촛불을 켰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구나. 네 정성이 느껴져서 기분이 정말 좋아.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남자친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건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제가 2년간 사귀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뭔가 크게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너 좀 나와봐. 그는 차갑게 말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따라 나갔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1인 가격이 겨우 68,000원?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왜? 여기 괜찮은 곳이잖아.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곳? 우리 엄마 생신인데 겨우 이런 뷔페를 데려온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식사비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정도면 충분히 고급스러운 곳이잖아.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 생신인데 너무 싸구려잖아. 요즘 웬만한 호텔 뷔페는 20만 원도 넘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정신 차려. 여기도 충분히 좋은 곳이야. 게다가 프라이빗 룸의 음식 퀄리티도 훌륭하고 내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이게 정성이야? 너희 집에서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냈잖아. 그럴 돈이 있으면서 우리 엄마 생신에 이런 싸구려 뷔페는 뭐야?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그의 말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격지심이었습니다. 친정에서 1억을 지원한 것에 대한,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못 도와준 것에 대한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열등감이었던 거죠.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나는 어머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어서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정성? 1억이나 받은 주제에 겨우 이런 식사 하나가 정성이라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을 기꺼이 내주신 건데 이런 말을 듣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말 당장 취소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잘못됐어? 사실이잖아. 너희 부모님이 1억 주셨다고 하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우리 엄마 생신에 호텔 같은 곳을 가면 안 돼? 저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저의 인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너 우리 집 무시하는 거지? 돈 없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며느리로서 점수 딸 기회인데 이런 식으로 망쳐놓고. 점수 딸 기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황당해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 점수 따려고 이런 거 준비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 오빠는 지금 그걸 점수로 계산하고 있어? 그럼 뭐야? 시어머니 생신인데 당연히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의 말이 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짜 제정신이야? 6만 8천 원이 고작인 돈이냐고. 여기가 한 끼 때우는 곳이야? 지금 결혼 비용 한 푼도 안 낸 집안에서 이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 그래. 결국 그거 나오네. 우리가 돈 못 냈으니까 무시하는 거지. 무시가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아무런 지원도 안 하면서 오히려 불만을 가지는 게 말이 되냐? 내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데?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성? 너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 맞잖아. 그럼 오빠가 알아서 하면 되잖아. 오빠 돈으로 호텔 뷔페든 뭐든 예약하면 되잖아. 왜 나한테 그걸 요구해? 나는 돈이 없잖아. 너희 집이 여유 있으니까 네가 해야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뒤에 있는 돈을 보고 있다는 걸요. 친정에서 받은 1억이 이 사람 눈에는 그저 쓸 수 있는 돈으로만 보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자신의 가족을 대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나 아무래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우리 결혼 말이야.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이런 식으로는 못 살 것 같아. 야, 지금 무슨 소리야? 결혼식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야. 한 달 남았을 때 알아서 다행이지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는 이미 지나갔고 남은 건 깊은 실망과 허탈한 뿐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룸의 문이 열리며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가 복도로 나오시며 우리를 향해 걸어오셨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아들 편을 들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죠. 아니, 무슨 일이야? 내 생일날 이렇게 시끄럽게 다투는 게 말이 되니?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부터 나무라시는 거였어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아무리 그래도 이런 날 내 아들이랑 싸우는 게 어디 있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싸움을 먼저 걸어온 건 본인 아들인데 왜 저만 나무라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엄마, 이 사람이 너무해. 여기 식사 비용이 얼만 줄 알아? 한 사람에 6만 얼마밖에 안 해. 오늘 같은 날 우리 집안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고 어머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뭐? 6만 원?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생신인데 겨우 이런 데를 데려온 거예요.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에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음식도 훌륭하고 분위기도.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미래 시어머니 생일인데 제대로 격식을 갖춰야지. 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돈으로 정성을 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선은 있는 거야.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니? 그때 저희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한의 선이요? 고개를 돌리니 저희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언제 오신 건지 조용히 우리 뒤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들으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본 적 없을 만큼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가 놀라서 부르자 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앞으로 나서셨어요. 아까부터 듣자 하니 지금 제 딸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사돈 어른, 여긴 무슨 일로? 제대로 말씀 좀 들어봅시다. 제 딸이 시어머니 생신에 이런 싸구려 뷔페를 예약해서 예의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기 제 가게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네? 뭐라고요? 여기가 제 가게라고요. 제가 최근에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어머니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오늘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는지 아세요? 메뉴 하나하나 신경 쓰고 룸도 제일 좋은 곳으로 배정하고 서비스도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한다고 화를 내시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비용 1억 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자식 결혼시키는데 당연히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제 딸을 몰아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냥. 그냥 뭡니까? 도움을 못 주시는 건 이해합니다.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도움을 받았으면 고마워하셔야지 자격지심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곡을 찔렀고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돈어른 그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제 딸이 시어머니 생신 챙기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도 안 보시고 금액만 따지시네요. 그게 예비 며느리한테 할 태도입니까? 어머니는 이어서 남자친구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아니, 저는 결혼할 사람이 정성껏 준비한 걸 금액으로 재고 무시한다고 화를 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남자친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파혼하겠다고 한 거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내 딸이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사돈어른 그건 너무 성급하신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너무한 건 당신들이에요. 제 딸을 ATM 기계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딸은 그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과하셨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본 모습을 봤고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이미 본 것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결혼 못하겠어요. 제발 내가 잘못했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돌아서서 자기 아들의 뺨을 때리더라고요. 이 바보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뺨 맞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남자친구는 한쪽 뺨을 감싸며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엄마, 입 다물어. 네가 지금 뭘 망쳤는지 알아? 하지만 그것으로도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가족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요. 저는 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자. 여기 있기 싫어. 어머니는 떨고 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고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식장 취소, 신혼집 계약 해지, 예단과 예물 반환 등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다행히 대부분은 환불이 가능했고 큰 손해 없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남자친구 집안에서는 연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어왔고 문자 메시지도 수십 통씩 보냈어요.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의 말들이었지만 점점 그 내용이 변해갔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 처음에는 이런 식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무시하자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야, 너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결혼까지 파기하는 게 말이 돼?
그는 그날의 일을 실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고 돈만 계산하던 그 태도가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서운한 게 많아. 네가 먼저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야? 그날 일은 서로 잘못이 있었던 거야. 서로 잘못이라니. 저는 그 말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성껏 준비한 생일 자리가 잘못이었나요? 친정에서 결혼 비용을 지원받은 게 잘못이었나요? 결국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전화번호도 메신저도 SNS도 모두 차단했어요. 더 이상 이 사람들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부모님은 제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날 이후 계속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네가 잘한 거야. 사랑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존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너를 존중하지 않았어.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딸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날이 올 거야. 부모님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이 슬펐어요. 2년간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과 이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나기도 했고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슬픔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더 크더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직장 동료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어요. 남자친구, 아니, 이제는 전 남자친구가 주변에 제 욕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돈만 밝히고 남자친구의 집안을 무시했으며 사소한 일로 결혼을 파기한 나쁜 여자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아, 똥 밟았다. 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며 제가 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운 나쁘게 똥을 밟았지만 발을 씻으면 되는 거잖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 없는 거지. 친구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맞아. 똥 밟은 거야. 근데 결혼하기 전에 밟아서 다행이다.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거의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가끔 생각나긴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덕분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상호 존중이 없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본질은 위기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이 모든 교훈을 결혼 전에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요즘은 다시 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요.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하고 자유로워요. 부모님은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십니다. 또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나이도 있는데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저는 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가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말이야. 정말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보다 중요한 게 존중이에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지만 존중은 관계의 기본이니까요. 존중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소유욕이고 이기심일 뿐입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건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의무나 나이 때문에 서둘러 결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인생은 길고 기회는 또 올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됩니다. 파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준비가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우게 된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